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 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일자리 쇼크입니다. 최저임금 온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화문에 모여 절규했습니다. 아들 알바 자리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 집에 쓸 소비력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거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 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씨는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 여건이 괜찮았을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정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농고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밀쳐지고 옆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서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은 불균형해지고 편식하게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땜질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해서 주저하게 되고 생색내기 좋은 단편적 정책을 앞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성공하지도 결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악의 고용 통계입니다. 원래 연평균 32만 명 목표하셨죠? 예,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잘못 전망했기에 32만 명에서 동그라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빠진 3천 명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 일자리가 32만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말에 금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만들면서 이제 금년에 이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 또 다른 대내외 기관들의 그 전망 또 상하방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나 대내 여건 변화 또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애초에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전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사과를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요. 여러차례 지난 7월, 8월 그 일자리 나왔을 적에 비슷한 발언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경제장관회에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고용 문제로 인해서 특히 최근 하반기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잘 말씀을 안 하시네요. 뭐 사실 하반기부터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이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고용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요인 외에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볼 적에 그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인정을 했고 지금 어떤 같은 정책입니까? 지금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그 수용성이 떨어진 정책들이 주가 되겠죠.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로시간 낮춤 문제도 그렇고요. 또 8월 고용 숫자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제일 저희가 가슴 아픈 통계 중에 하나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민간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경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정말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요. 그 김은숙 작가가 만든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부끄럽게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 조절, 수정 보완 얘기도 부총리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님 질의 중에 그 고용의 원인과 관련된 그 정책적인 요소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면은 분명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과 이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일부 좀 신축적으로 봐야 될 것들, 좀 보완해야 될 것들 필요하다면 일부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문제라든가 반도체를 제외해놓고 모든 지금 기존 산업들이 낡은 성장 엔진으로 좀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부라고 해서 뭐 정책을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책을 점검할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올해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통계 나빠지기 시작하고 소득 통계도 나빠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답답해 하시고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긴급 경제점검 회의를 열어서 너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한번 경제정책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런 말씀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당초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물론 하나입니다만 그런 취지에 충분히 그 비슷한 그런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잘해보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제 라인에서 제대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좀 뭔가 점검을 제대로 해보나 했더니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는 알다시피 홍장표 경제수석이 연관해서 준비하고 브리핑한 것인데 기억나시죠? 네. 대통령한테 잘못된 입력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는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그 최저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아마 일자리를 유지한 그런 사람들의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가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보고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업으로 내몰린 사람 빼고 자영업자 빼고 현재 어떻게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통계만 내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걸 가지고 90%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단계 자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정말 한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점검해보고 정권 차원에서도 한번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5월 말 6월 초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 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잡의 질이 좀 높아진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가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통계를 아전인수하고 경강부회하는 청와대 참모의 행위가 경제정책을 생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졌던 건강한 문제의식마저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다시 좀 요란하더라도 한번 정책이 제대로 가도록 의지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님과 거의 같은 취지로 또 그런 내용도 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 경제팀 내에서 또 청와대 보좌진과도 또 심지어는 대통령 면전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뭐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정책 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건 뭐 항상 검토죠, 뭐. 검토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날 적에 다른 목소리 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속내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또 직설적이고 또 비판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경제팀이 정책 방향이나 시스템을 재정돈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노력하시지만 우리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인데 자신의 직을 걸고 과감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툭툭 짚어놓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옹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팀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권 초기 좀 답답했던 일 한두 개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대정부 질문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진짜 서민을 위하려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하고 계획 잘 짜서 복지 늘려야 된다. 기억나시죠? 납니다. 그때 보훈 의원이 말한 대로 했었으면 올해 뒤늦게 5조 근로장려금 올린다고 붓은 안 떨어도 되고 작년에 일자리 안정기금 3조 논란 끝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되고 그 돈 복지로 돌릴 수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의원님과의 건전한 토론이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가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요. 또 뭐 직을 거는 말씀도 계셨지만은 뭐 그런 얘기를 바깥에 제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 이상으로 안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근로장려금과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만은 두 정책 간에 갖고 있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한테 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 또 지난 1년 동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욕 먹어도 생색 안 나도 좀 해야 될 일 중에 가계부채를 좀 제대로 줄였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부총리 아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이 문제가 우리 통화정책에
정말 그 딜레마도 되기도 하는데 또 소비가 늘어나는데 제약을 주기도 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였었고요. 다만 이 가계부채의 성격상 그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증가율을 좀 일단 낮추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어떤 대책이었는데, 두 번째 건 뭐 자세한 얘기니까 빼더라도 첫 번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저희가 한 자릿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서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달성을 했고, 가장 최근 아마 2, 4분기를 기울합니다만은 지금 7%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증가율이 두 자릿수여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부총리님 너무 안이한 말씀 아니세요? 우선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우선은 증가율을 좀 낮추는 노력부터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1단계로서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그것도 것 같습니다. 다 이 경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정말 제대로 좀 낮춰놓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도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운용도 가능했을 텐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최경환 장관이 DTI, LTV 다 뭉개는 바람에 갑자기 가계부채 늘고 지금 정부에 그 많은 그 가계부채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았으면 고쳐야죠. 지금도 명목 성장률 2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증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IMF는 맨날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잖아요. 좀 더 재야 되지 않겠어요? 예,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또 여러 그 차주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증가율부터 낮추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 지적하신 조금 것처럼 더 낮춰야죠.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DSR도 지금 저런처럼 시범삼아하고요. 뭐 100%가 넘을 때만 고위험 가구라고 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는 30%만 넘어도 정말 불량 채권인데, 서브프라임인데 정말 이렇게 대출 관리하시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규 대출은 100% 정말 원리금 분할 상한으로만 가도록 건강한 대출이 되도록 당장 시행하셔야 되는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또 시장과 저희가 또 같이 보면서 또 금융 당국도 있고 하니까요.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하여튼 증세 문제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 때 보편 증세하면서 부자 누진 증세 제대로 해서 재정 기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복지를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 위기 수준 때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증액했습니다. 네, 9.7%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가 경제 위기 때의 수준인데 증가율이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근접을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요소가 이제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IMF 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와는 뭐 상황이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특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 경제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경제 운영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재정 많이 늘린다고 당장 아픈 것은 조금 완화하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부총리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도 반성할 게 있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기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에 이 국정감사를 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다 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래놓고 마지막 한 달 예결위 상임위 다 처리하고 날림 예산 심사를 하니까 제대로 된 계획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국회부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다 하고 정기국회 때는 2달 이상 예산 확실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보여요.
부총리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또는 같이 작용하는 그 잠재 성장률 저하 또 저성장 고착화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그 새로운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 사업이라든지 플랫폼 경제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주력 제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그 산업상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그 경제팀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뭐 피스밀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말씀드릴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부총리 되신 지가 아직도 계획 짜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 일단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 시급했고요.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선사나 자동차라든지 또 타이어 이런 쪽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워낙 그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그 문제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지만 이 산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그 전통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쭉 작업을 해왔고 또 일부 또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향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리보다도 잠재 성장률 자체를 한번 레벨업하는 IMF도 우리가 구조개혁만 제대로 하면 1.25% 이상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노력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과 모든 의원님들께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뭐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단기 대책으로 해서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을 두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단기적인 경기에 대한 문제,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제 여야 모두 사변적 논쟁은 그만합시다. 우리 경제의 현실, 그 만성 질환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에다가 고용 창출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들, 중국에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큰 육아 부담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취약한 복지 수준, 인적 역량을 키워내지 못하는 낡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우리 내수 소비에도 큰 제약을 주고 금융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 1,500조의 가계부채의 문제,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규제의 벽과 행정만능주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면 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면 자신의 지지 기반부터 양보와 변화를 호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JP 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 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레더 총리가 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진보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사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 매우 긴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노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노사 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고용 안전망을 비롯하여 복지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정부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변적 논란과 작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